예, 폭탄이 터진 날 정동영 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원래 미리 이렇게 약속을 잡지 않습니까? 마침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제가 기자할 때도 보면 어디 가면 꼭 사건이 터져. 일 몰고 다니시는 분 아닙니까? 예. 아, 예. 아이고, 어제 제가 MBC의 라디오 스타인가? 그 보는데 어떤 패션 디자이너 나오셨는데 삼풍백화점 얘기가 나오던데 참 그거 보면서도 또 정동영 선배님 생각났습니다. 그때 KBS 있었잖아요. 그 오늘 이렇게 녹취가 공개돼 가지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실상을 더 자세히 알게 됐는데 그동안에 왜 명태균 씨가 저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녔는지 왜 그래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랬는지 이제 좀 알겠더만요. 그러니까 참 민망스러워요. 권력의 치부, 그러니까 속살을 있는 그대로 이제 드러낸 건데 그것도 다른 사람 아닌 대통령의 육성으로 이게 확인됐다는 것이 예. 이제는 뭐 바이든 날리면 뭐 이런 어거지를 할 수가 없게 됐죠.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지도부에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또 추가로 더 공개할 녹취가 있다고 봐야겠죠? 저는 지금 방송국에 오면서 예. 백운기 방송에 오면서 얘기를 들어서 그 내용은 잘 몰라요. 예. 아시면서 말씀 안 해주시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전부는 아닐 것 같고 이제 그 명태균 씨랑 같이 있던 분이 공익 제보를 하신 것 같아요.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차가 달리는데 그 안에서 한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드러난 걸 보면 아마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오는데 그 내용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다른 뭐 거짓말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해야 되니까 뭔가 갖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선 드는 생각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는 백화점이구나. 예. 이건 도대체 뭐 하나에서 10까지 모조리 국정농단이고 그 핵심이 대통령 배우자였구나.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건데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대체로 이런 일이 터지면 좀 회의도 하고 대응책도 좀 논의하고 이래야 되는데 터지자마자 바로바로 입장이 막 나옵니다. 속보가 두 가지가 떴는데요. 하나는 나 그런 적 없다가 첫 번째예요. 그런 적 없다? 예. 그 목소리를 부인한 건가요? 아니 목소리는 이제 부인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속보 첫 번째가요. 대통령실 윤 공천 관련 보고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얘기한 것은 명태균이 기분 좋으라고 그냥 듣기 좋게 한 말이지 내가 실제로 그렇게 관여한 적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해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명은 뭐냐면요. 당시에 공천 내가 한 게 아니고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윤상현이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나온 속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47조를 의식한 거죠. 그렇죠. 공직선거법의 47조에 보면은 공천 개입 금지 조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자가 정당의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 법 조항을 의식해서 이걸 부인한 건데, 근데 10일 날 5월 10일 날 취임하고 5월 9일 날 김영선이 공천 줘라라고 지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것을 또 지시를 하게끔 만든 사람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였고 그것이 확인된 건데 금방 말씀처럼 대책회의라도 하고 입장을 정리해서 내야지 이런 식으로 뭐 두 손으로 눈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가려집니까? 근데 왜 이렇게 허술하고 조급하게 입장을 내놓을까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 방식이 뭐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이전부터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국정농단은 수없이 저질러졌다 하는 추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이
법치주의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난 거지요. 법률가 아닙니까, 검사는. 그런데 그 검사로서 법을 집행할 때 그냥 자의적으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겠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법치주의자라면 대통령직이라는 게 권한이 크지만 반면에 굉장히 그 책임이 무겁고 제한이 분명하거든요. 헌법과 법률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법률을 이런 식으로 묵살하고 무시하고 유린하면서 권한을 행사한 것. 분명히 김영선이 공천 줘라 하는 건 첫째, 공직선거법 구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거고, 아까 47조 공천 개입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깔아뭉갠 건데 그런 의식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무소불위의 사고 방식을 가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허술하게 나오는 이유가 혹시 김건희가 이런 것을 다 결정을 해서 발표해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정무 감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결정 과정에 이건 문제가 있는 건데 만약에 김건희가 이렇게 내라고 한다면 노할 사람도 없는 거죠, 지금. 굉장히 날카로운 분석인데요. 사실 비서실장 또 비서실이라는 게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은 안 할 텐데 금방 우리 백앵커 지적처럼 이건 역시 김건희 여사가 지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건 날카로운 게 아니고 국민들 90%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큰데 저는 사실 이 녹취가 오늘 민주당에서 맨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때 예상했던 대통령실의 반응은 이 날짜가 5월 9일 아닙니까? 네. 그럼 5월 10일 날 취임했기 때문에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나는 공무원이 아니었으므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정 의원님께서 공직선거법 얘기하셨는데 구조에 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 케이스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게 이 조항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근데 그 위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열린우리당 의장이었어요. 선거를 책임진.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열린우리당이 이겼으면 좋겠다. 이 말인데 공무원인 공직자인 최고 공직자인 대통령이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 이게 탄핵 사유란 말이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비교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이고 심지어 최순실의 국정농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금 국정농단이 천하에 백일하에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이니까 공무원이지만 나는 취임하기 전이므로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해명을 할 줄 알았는데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이 법까지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 대통령직 인수위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3조에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이 나와요. 지위와 권한.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때까지의 이러이러한 권한을 갖는다. 그러면서 거기에 예산, 인사, 경호, 사무실 설치 이런 조항이 나오거든요. 최고 공직자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실 대통령 당선이 되는 순간 현직 대통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대통령 당선인에게 집중됩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취임해서는 하루하루 권력이 줄어가요. 이제 임기가 줄어드니까. 그러나 대통령 당선인 때는 미래 권력으로서 정말 최고의 권력 전성기죠. 그러니까 사실 힘이 제일 셀 때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법률상으로도 대통령 취임하기 하루 전이니까 공직자가 아니다라고 변명하기에는 그건 이제 너무
부끄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의 법적 지위가 있고 그렇죠. 그건 그렇게 공직자입니다. 본다면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당연히 들어가겠군요. 들어가죠. 그건 뭐 법적으로도 그럼 논란의 여지도 없겠네요. 그 다음 날 공천장을 수여하지 않습니까? 당에서요. 예. 그러면 헌법과 법률에 위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탄핵 사유 사실은 아닙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굉장히 크지만 대신 책임도 무겁고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법률 위반 사례가 하나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최혜병 사건이 엄중한 것은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한 그 근거를 그 특검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예. 그것을 어떻게든지 덮어보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그래서 지금 최혜병 특검은 지금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특검하기 전에 이미 이 법률 위반 증거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거죠. 지금 내일 모레 민주당이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오늘 김건희만이 아니고 이제 윤석열 녹취까지 터졌는데 국민들이 왜 민주당은 등치를 물론 인정하지만 빨리 탄핵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방향을 정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바로 탄핵으로 이렇게 정하고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엄중한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국민과 떨어져서 갈 수는 없습니다. 앞서 봐야 반발짝 앞에 가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셨던 부분이지요. 근데 사실은 국민이 지금 훨씬 앞에가 있어요. 네? 국민이 지금 잘못한다는 게 70%잖아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매우 잘못한다가 대부분이에요. 그 70% 중에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사람은 20%에 불과합니다. 사실상의 탄핵 상태, 사실상의 탄핵 요구 상태지요. 그렇게 본다면 거대 야당으로서 책임 있게 숙고하고 판단해야 할 국면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쭉 보셨을 때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은 굉장히 냉철하고 합리적이면서 또 정적입니다. 길은 석고대죄입니다. 그래도 법률 위반은 지워지지 않습니다만 변명할 것이 아니라 이제 진실의 순간과 마주해야 합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위를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또 어쨌든 법률가잖아요. 헌법이 어떻게 헌법 정신이 유린됐고 어떻게 법률을 위반했는가라는 것은 본인이 제일 잘 안단 말이죠. 그러면 변명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부터 자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얘기하고 그거 가지고 지금 싸우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조차도 이제 무슨 씨가 먹히겠습니까? 의미 없는 얘기가 됐죠. 예. 특검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죠. 봐야죠. 첫 번째 조치는 특검 수용하겠다. 예. 이러면 국민 반응이 있겠죠. 맞아. 특검해서 밝혀내자. 그것이 윤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YS 대통령 아들 구속 감수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아들 구속 감수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요 직전 검찰총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게 되면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그건 참 명언이에요. 지금 법 위에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 위에 있다는 것은 공화주의가 훼손됐다는 얘기입니다. 공화주의는 왕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라는 거죠. 공화국은 왕국의 반대말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법 위에 있습니다. 민주주의자가 아니잖아요.
삼권 분립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뭐 유린하고 모욕하고 지금 국회 묵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치는커녕 민주주의자 아니죠? 맞습니까? 민주주의자 아니잖아요. 아니죠. 법치주의자도 아닙니다. 법을 이렇게 깔아뭉개고 자의적으로 이게 형식적인 법률 기구들은 있지만 사실은 마음대로 그런 권력 기구들을 휘두르는 것을 이걸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연성 파시즘이에요. 형식적으로는 삼권 분립이 돼 있지만 그걸 백색 독재라고 하는 거고 연성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속살이 드러난 거죠. 당연히 지금 석고대죄하고 뭐 새롭게 하겠다라고 다짐을 해도 아무리 정적인 국민이라도 받아줄까 말까 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니 오히려 우리들이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수순인데 밟지 않고 당연한 대응인데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자가 혹시 또 무슨 엉뚱한 짓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오늘 속보가 몇 가지 나왔는데요. 첫 번째 속보가 나는 공천 개입한 적 없다였고요. 예. 두 번째 속보가 결정은 이준석 윤상현이 했다였고요. 세 번째 속보가 지금 그게 나올 상황인가요? 그렇게 두 개를 딱 대통령실이 발표하고 세 번째에 북한 ICBM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 권위주의 정권, 독재 정권들이 분단 상황을 국내 정권 유지에 활용한 비극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다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이 정권이 지금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김건희 여사로부터 이 남북 분단 상황으로 이 갈등 전쟁 위기 상황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것을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우리 국민들 수준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입니다. 이런 국민을 그런 식으로 호도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스스로 자꾸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상임위는 과방위에 계시지만 또 외교안보 국방 이쪽에 또 오랫동안 관심 많이 가지시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 우리 국민들 전쟁 걱정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김정은을 걱정을 해야 하는데 이 정권을 걱정합니다. 김정은은 지금 전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북 간에 따로 살자는 거잖아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무인기가 들어가고 확성기를 틀어대고 하면서 긴장을 계속해서 고조시키는, 물론 뭐 작용 반작용 tit-for-tat의 결과물입니다만은 지금 짐작컨대 지금 오늘 그 대통령실의 그런 발표처럼 지금 북에 대해서 자꾸 그 강대강의 조치를 통해서 위기가 올라가는 것을 방조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대통령 책무의 1장 1조는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평화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전쟁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고, 그런데 평화를 자꾸 줄이고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참 개탄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전쟁을 걱정하는 것은 지금 그런 정세 때문도 있지만 워낙 이 정권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지지율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래서 뭔가 다른 못된 짓을 꾸미지 않을까 하는 걱정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김용현 장관은 경호처장 시절에 충안고들 불러가지고 뭐런 회의했다고 그러고, 이번에 국감에서 보면은 신원식 실장하고 한기호 의원하고 주고받은 문자 보면 또 이상한 짓이나 꾸미는 것 같고, 실제로 이런 것이 드러나니까 불안하거든요.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 북한의 파병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살상무기를 공급한다, 예. 제공한다, 또 뭐 이제 그 연장에서는 이제 우리도 파병을 검토한다, 뭐 이렇게까지 나갈 것 같은데 단계적 대응을 뭐 높여간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5조가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한다. 이거 국제 평화 유지 위반입니다. 그리고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우리는 부인하고 규탄하지요. 그러나 상대편에 또 가서에서 함께 맞서 싸운다.
그건 헌법 정신에 어긋납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사직생의 각오로 함께 싸우자. 그 결과가 결국 이 파국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죠. 인조하고 선조 생각이 납니다. 임진왜란 현명한 지도자였으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뭐 역사의 가정법은 부질없는 일입니다만 광해군 국제정세의 대격변 속에서 명나라가 침몰하고 청나라가 융기하는 속에서 능란한 외교 전략을 통해서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광해군을 쫓아내고 등장한 인조, 지금 말로 하면 이념 외교죠. 가치 외교죠. 이걸 통해서 명예일방적으로 추종한 결과 결국 청나라의 침략을 불러서 병자호란, 정묘호란으로 수십만 백성이 죽고 다치고 끌려가고 지금도 송파에 가면 삼전도비 있잖아요. 네. 왕이 땅바닥에 9번 머리 찍고 사죄하고 항복한 그 지역의 역사를 부른 인조가 생각이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지도자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배우자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엄중한 책임입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에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지키고 있는 한 안 되지만 지금 뭐 참관단이니 뭐니 뭐 이런 명목으로 또 신문하러 보낸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것은 현재는 규제를 못 한다고 하던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법이죠. 예. 편법. 국회에서 그걸 규탄하고 국회에서 그것을 막는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런 그 모험주의적인 그런 이 정권의 행태를 함께 감시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상용 무기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것도 제출할 것입니다. 예. 지금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이게 지금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뭐 하나 참 기대할 게 없습니다. 외교, 국방, 경제. 지금 수출마저도 지금 감소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더 이상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내치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좀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교 안보는 한번 잘못 길을 들어서게 되면 운명이 바뀌잖아요. 2년 반 전에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북러 동맹도 없었습니다. 북한의 파병도 없었습니다. 자, 그랬으면 최소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지만 최소한 한러 관계를 관리했어야 합니다. 근데 이념 외교, 가치 외교, 함께 싸우자 이런 몰 국제 정치에 대한 몰 인식, 이 단견 이런 것들이 결국 113을 311로 뒤집었습니다. 113이라는 거는 1동맹,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하고 1기본, 남북기본 합의서 평화공존이죠. 1동맹 1기본. 그리고 3 우호 협력입니다. 일본과 우호 협력, 러시아와 우호 협력, 중국과 우호 협력을 통해서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 국익을 도모하는 것이 노태우 정부 이래 7대 정권 35년 동안 유지되어온 기조였습니다. 이것을 일거에 뒤집었습니다. 311로. 러시아와 적대, 중국과 적대, 북한과 증오 적대, 그리고 일본을 중심에 놨습니다. 일중심 일동맹. 이 결과 경제 영토는 쪼그라들고 안보 위협은 증가하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중국 수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적자로 전환됐잖아요. 30년 동안 중국에서 우리가 무역 흑자 난 게 무려 1조 달러를 30년 동안 벌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500억 달러 이상 지금 적자로 전환된 거죠. 이것이 내 책임이 아니다, 뭐 구조적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궁색한 얘기고요. 지금이라도 정말 상식과 정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배웠을 때 제가 한 번 더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국민의 선택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 여쭤봤는데
그 생각은 없다고 하시면서 해보고 싶은 일로 개성공단의 복원이라고 그럴까요? 부활이랄까요? 그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막 다리도 폭파해버리고 그나마 남조선이라고 불러준 것도 이제 한국이라고 부르면서 완전히 갈라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김정은 정권이 보이고 있는데 다시 평화의 시대로 돌아갈 뭐 평화도 아니지만 조그만 틈이라도 빛이라도 혹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외교를 잘해야 살아남는 민족입니다. 냉전 시대, 미소 냉전 시대 우리는 냉전의 천병이었습니다. 남북이 첨예하게 60만 대군과 110만 대군이 맞부딪히면서 한미 동맹과 그리고 북중 동맹과 맞서는 그리고 동서독이 천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탈냉전으로 90년대부터 30년 동안 탈냉전 과정 속에서 동서독은 끝났잖아요. 통일로 가버렸어요. 이 30년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허송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주하게 된 것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신냉전이 구조화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부터 지금 윤석열 정권발 신냉전 구도가 지금 도래한 겁니다. 신냉전. 북러는 동맹이 됐잖아요. 우리는 한미 동맹에 매달리는데 그동안 북한 지도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2000년에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는 과거 두 개의 동맹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의 동맹은 와해됐고 붕괴됐고 하나의 동맹은 우리를 배신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두 개의 동맹이 있었는데 두 개의 동맹이 하나는 배신했고 하나는 와해된 상태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미사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일 미국과 우리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내가 미사일을 개발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게 올브라이트 장관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24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와해됐던 동맹이 부활했잖아요. 북러 동맹이. 배신했던 동맹이 다시 한중이 멀어지면서 북중 관계가 복원됐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외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탈냉전 30년 노태우 정부에서 시동을 걸었던 남북기본합의서 UN 동시가의 비핵화 공동선언 등등으로 해서 문을 열었던 그래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왔던 평화공존의 30년 역사를 35년 역사를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고 정권이 중요하고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뽑았더니 2년 반 만에 1.13을 3.11로 뒤집어 놓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태로운 전쟁 일보전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정권 교체입니다. 그리고 다시 외교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외교를. 그래서 한중 외교, 한러 외교, 한일 외교를 다시 재정립, 재정돈하면서 다시 출발하는 수밖에 없죠. 통일 얘기하실 때 가장 힘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왕나비님께서요. 노마 지지를 엿볼 수 있는 정동영 의원님 응원합니다. 포에버 화팅입니다. 그러셨는데 늙은 말의 지혜 노마 지지지요. 근데 저는 정동영 의원님 뵀을 때 노마하고는 좀 안 어울립니다. 아직도 여전히 젊으시고 정신은 젊습니다. 멋지시고 그리고 실제로도 뭐 이제는 뭐 워낙 유명하셔서 다들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 한 50대로 볼 것 같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 다시 오늘의 이슈로 돌아가서 좀 몇 가지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녹취를 들어보면 공관위가 들고 와서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해명을 했습니다. 나는 안 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을 나는 안 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윤상현이 했다. 그러는데 또 이준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나는 몰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해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법치주의자 맞는가, 민주주의자 맞는가, 공화주의자 맞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대통령이 된 순간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왕이 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임금 왕자를 손바닥에 써가지고 나온 것이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착각한 겁니다. 왕이 됐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인데 그 지금 증거물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거죠.
아까 윤석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셨는데 김건희는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건희 씨는? 김건희 특검부터 시작해야 되죠. 예, 아니 지금 당장 뭐 이 부속실 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특감이든 부속실이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핵심은 진상입니다. 예. 진실입니다. 아까 YS도 아들 구속을 감수했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구속을 감수하는 것이 저는 국정 운영의 첫 단추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또 지난번에 한 번 더 나와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또 뵙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무릇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돼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고생하는지는 들여다도 보지도 않고 그러라고 국민들 세금 쓰는 겁니까? 국민들 바보 아니라니까요. 너네들보다 더 똑똑해. 우리는 연약한 자물이지만 함께하면 상어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자물이랍니다.